소연은 늘 그랬듯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 회사 로비에 혼자 남아 피곤한 어깨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마감에 쫓기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30살의 장소연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책임감 강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소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지만 얼굴을 아는 윤상훈이 로비에 서 있었죠. 최근 회사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훈은 소연보다 2살 많은 32살로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마감이 있어서요. 소연의 짧은 대답에도 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상훈은 마치 우연인 것처럼 소연의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좋아하는 카페에 음료를 들고 또 어떤 날은 작은 간식을 건네며 퇴근길에 동행했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소연은 차츰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상훈의 부드러운 말투와 배려심 있는 행동은 그녀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반응도 한몫했죠. 그 정도면 진심 아니겠어? 정말 좋은 사람 같은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소연은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물함에는 낯선 우산이 놓여 있었죠. 쪽지에는 상훈의 글씨체로 오늘 비 온대요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소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카톡으로 보내오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메시지, 바쁜 날에는 점심을 챙겨주는 세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까지.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상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3번의 거절 끝에 그녀는 상훈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애 초반의 달콤함은 소연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항상 일만 생각했던 그녀에게 누군가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기뻤죠. 감기에 걸렸을 때는 회사까지 데리러 오는 상훈의 모습에 감동했고 바쁜 와중에도 그녀의 생일을 챙기는 세심함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누군가를 진지하게 들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어느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상훈의 다정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조금씩 그녀의 삶을 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라고 믿었던 만남은 사실 그녀를 가두는 덫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덫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연애 3달 즈음이 지나자 상훈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죠. 소연이 남자 동료와 점심을 먹고 돌아오면 상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자랑은 밥 먹지 마. 내가 질투하잖아.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진심을 소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상훈은 누구냐고 물었고 비밀번호를 바꾸자 화를 냈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왜 비밀번호를 바꾼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나의 다정함 대신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상훈의 연락을 받지 못하자 그는 친구의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훈의 눈빛은 소연이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차갑고 뭔가에 사로잡힌 듯한 눈빛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상우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연락도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그날 이후 상훈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연의 옷차림을 지적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제한했으며 회사 일정까지 간섭했죠. 소연은 점점 자신의 공간이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새장 안의 새처럼 날개가 있어도 날 수 없는 답답함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밤 상우는 소연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단순한 다툼이었지만 그의 소나기 힘은 소연의 팔에 멍이 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상우는 즉시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제발 떠나지 마. 소연은 그를 용서했고 그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실수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상훈의 폭력성은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폭언은 일상이 되었고 작은 다툼에도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는 일이 잦아졌죠. 그리고 마침내 상훈은 소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환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남겨진 멍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회사에서 상훈을 만났을 때 소연은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그저 조종하려는 거야. 이제 끝이야. 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뒤로 상훈은 집요하게 소연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소연은 이사를 가고 번호를 바꿨지만 상훈은 어떻게든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녀의 삶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위해가 없으면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점점 더 고립되고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상훈이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는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펴야 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밤 퇴근길 어두운 골목에서 소연은 낯선 기척을 느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상훈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녀를 조용히 쫓고 있었죠.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재촉했지만 상훈도 속도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소연은 달리기 시작했고 그때 그녀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 좀 해. 이제 그만하라고. 소연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뒤돌아보니 상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집착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는 거야? 우리 얘기 좀 하자고. 상훈의 소나기 힘은 강했고 소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어둠 속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소연은 자신의 뒤에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제발 날 놔줘. 소연이 상훈의 손을 뿌리치려 하는 순간 그녀의 발이 허공을 밟았습니다. 균형을 잃은 소연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머리가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온몸을 관통했고 그 순간 소연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소연은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눈은 뜨여 있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손가락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 안에 갇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소연의 상태를 체크하며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소연은 자신이 락트인 신드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식은 있으나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그녀의 머릿속은 선명했지만 몸은 마치 무거운 납덩어리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퇴실하고 잠시 후 소연은 또 다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소연은 그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훈은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남편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공포는 얼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고 눈만이 겨우 깜빡일 수 있을 뿐이었으니까요. 간호사는 상훈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소연의 상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머리 부상으로 인한 락트인 신드롬이며 의식은 있으나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상훈이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소연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을 이 상태로 만든 사람이 이제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끔찍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소리 지를 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감옥이었죠. 간호사가 나간 후 상훈은 소연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두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가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됐네. 항상 내 곁에 있을 수 있겠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 눈물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갇혀 자신을 가해자의 소나기에 맡긴 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의 하루하루는 악몽 같았습니다. 상훈은 보호자로서 병실에 상주하며 의료진에게는 헌신적인 남편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소연은 그저 눈으로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졌고 희망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병원의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소연의 가족은 해외에 있어 소식을 듣지 못했고 상훈은 그 사실을 이용해 완벽하게 보호자 행세를 했습니다. 그는 의료진에게 아내의 부모님은 멀리 계셔서 연락이 어렵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죠. 상훈은 병실에 노트북을 가져와 일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오면 재빨리 화면을 바꾸어 열심히 일하는 남편 이미지를 연출했죠. 소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지만 그저 눈을 깜빡이는 것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들어올 때마다 소연에게서 특이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도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오면 눈을 크게 뜨고 반응했습니다. 반대로 상훈과 있을 때는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자 한 레지던트가 이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한예슬 레지던트는 소연의 병실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30살 가까운 나이에 뛰어난 관찰력을 가진 그녀는 소연의 반응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슬은 이 사실을 담당 의사인 이도진 교수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수님, 환자가 보호자와 있을 때와 의료진과 있을 때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37살의 이도진 교수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신경외과 전문의로 진료실에서는 항상 차분했지만 환자의 상태에 대한 직감은 누구보다 예리했습니다. 그는 예슬의 말을 듣고 소연의 병실을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도진은 소연의 눈동자가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한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죠. 장소연 씨, 제 말이 들리시면 눈을 2번 깜빡여 보세요. 소연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도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더 많은 질문을 했고 소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든 질문에 눈 깜빡임으로 답하는 소연을 보며 도진은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온전했고 눈동자 움직임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도진은 예슬과 함께 특별한 도구를 가지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알파벳과 기본 단어들이 적힌 문자판이었습니다. 도진은 소연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자판을 사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해 봅시다. 제가 문자를 가리키면 원하는 글자에서 눈을 2번 깜빡이세요. 처음에는 느리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과 예슬은 인내심을 갖고 소연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연은 새 단어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가해자예요. 도진과 예슬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훈이 누구인지 그리고 소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은 이미 병원 직원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상태였고 함부로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소연과의 소통을 계속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한 글자씩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상훈과의 만남부터 폭력, 스토킹,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밤까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진은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윤리위원회와 보안팀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상훈의 보호자 자격을 검토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상훈이 알아차리면 소연에게 위험이 닥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자신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상훈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 갇힌 채 구조의 손길이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윤리위원회와 보안팀은 도진 교수의 보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소연의 상태와 상훈의 행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토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상훈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상훈이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을 감지한 상훈은 병원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소연은 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했고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진이 교대 시간이었고 병동의 불빛도 어두워졌습니다. 소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훈이 없는 이 평화가 얼마나 지속될지, 자신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연은 밤 근무 간호사가 들어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곧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상훈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고 결연해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내가 뭔가 했지? 상훈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에 의식적으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움직임 없이 고요했습니다. 상우는 침대 곁에 앉아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고 소연은 그 접촉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 반응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만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상훈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소연의 귀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빛으로 모든 공포와 절망을 담아내려 했지만 그것이 충분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상우는 소연의 침대 근처 기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의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장치가 중요한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산소호흡기 조절 장치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널 보내줄 수밖에 없겠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노력과 희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상훈의 손가락이 버튼에 닿기 직전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한예슬 레지던트가 야간 순찰 중에 소연의 병실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느낌을 받고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상훈이 의료 장비를 만지는 것을 보고 즉시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방문 시간이 지났는데요. 상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아내가 불편해 보여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버튼이 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예슬은 상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눈빛에서 공포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슬은 재빨리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3층 중환자실 긴급 상황입니다. 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예슬을 밀치고 문으로 향했지만 그때 이도진 교수와 보안 요원들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상훈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소연은 그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마침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여전히 몸 안에 갇혀 있다는 현실적인 고통도 함께였습니다. 상훈의 체포 이후 소연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은 상훈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진짜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외에 있던 그녀의 부모님은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소연의 병실에는 드디어 진짜 가족의 따뜻한 기운이 채워졌습니다. 도진 교수는 소연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락트인 신드롬은 희귀한 상태였지만 적절한 치료와 시간이 주어진다면 회복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도진은 소연이 눈 깜빡임만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소연 씨를 위한 특별한 의사소통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도진은 컴퓨터 화면에 연결된 장치를 소연의 병실에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그녀의 눈 움직임을 추적해
화면의 글자나 단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소연은 곧 이 장치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소연은 이 장치를 통해 상훈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진술했습니다. 폭력, 스토킹,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밤의 일까지. 그녀의 진술은 상훈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CCTV에서 상훈이 소연의 산소 호흡기를 조작하려 했던 장면이 포착되어 그의 살인 미수 혐의는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소연의 진술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그녀에게 큰 정신적 부담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조금씩 과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도진의 말에 소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몸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더 크고 강해졌습니다. 치료는 계속되었고 소연의 상태에도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소연과 의료진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도진은 이것이 회복의 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지만 좋은 징조입니다. 뇌와 신체의 연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연은 모든 희망을 이 작은 움직임에 걸었습니다. 매일 손가락을 움직이려고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겪는 좌절감과 싸웠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이 다시 그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한편 상훈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은 법정에 직접 출석할 수 없었지만 영상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술과 병원 CCTV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검찰은 상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소연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상훈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밤에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도진과 예슬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은 항상 곁에서 그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소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예슬의 따뜻한 말에 소연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몸은 침대에 묶여 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조금씩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소연의 재활은 하루하루 조금씩 진전되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은 점차 팔 전체로 확장되었고 목 근육도 조금씩 힘을 되찾았습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재활 훈련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소연은 매일 조금씩 자신의 몸을 되찾아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상훈에 대한 재판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끝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판사는 상훈에게 데이트 폭력, 스토킹,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연은 눈 깜빡임 장치를 통해 판결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악몽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도진의 따뜻한 위로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아직은 그 움직임조차 어려웠습니다. 대신 그녀는 눈을 깜빡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도진과 예슬은 소연의 치료팀으로서 그리고 친구로서 언제나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사고 발생 2, 3개월이 지났을 때 소연은 처음으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두 단어였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은 락트인 신드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우연히 병원 내 한 사회복지사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이 사례를 알렸습니다. 이 단체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곳으로 소연에게 연락해 그녀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소연은 오랜 고민 끝에 자신의 이야기를 익명으로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경고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소연의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생존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슬은 소연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익명 블로그를 만드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곳에서 소연은 자신의 경험을 글로 표현했고 데이트 관계에서의 초기 경고 신호와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고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과 위험 신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처음부터 알아차릴 수 있었더라면. 소연은 종종 과거를 되돌아보며 이런 생각을 했지만 도진은 그녀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폭력적인 관계는 종종 서서히 진행되며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제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고 발생 넷째 달이 되었을 때 소연은 드디어 혼자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재활 과정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하는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소연은 매일 조금씩 더 많은 움직임을 되찾았습니다. 곧 걸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의지력을 보면 확신할 수 있어요. 예슬의 격려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근육도 조금씩 회복되어 이제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과 함께할 때는 그 어떤 표정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도진은 소연의 회복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며 의학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락트인 신드롬 환자의 회복 사례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연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사례를 의학 저널에 발표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비슷한 환자들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례가 의학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어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소연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여러 방면에서 의미 있게 사용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목적을 찾아가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회복의 힘을 주었습니다. 사고 발생 넷째 달 소연은 드디어 처음으로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짧고 불안정한 걸음이었지만 모든 이에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진과 예슬, 그리고 소연의 부모님은 그녀의 첫걸음을 지켜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 자신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또렷해졌고 단어도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도지는 이것이 소연의 강한 의지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활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재활 과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소연은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항상 다음날 다시 일어나 도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강하고 또렷해졌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상훈의 재판은 완전히 마무리되었고 그는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더 이상 그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과거보다 미래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연의 이 말에 모두가 놀랐지만 도지는 그녀의 결심을 응원했습니다. 그녀의 회복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연은 이미 노트북을 사용해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슬은 소연이 만든 익명 블로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위험 신호에 대한 그녀의 글은 수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이들을 돕는데 기여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당신은 영웅이에요. 예슬의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더 빨리 회복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4개월 후 소연은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재활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진 것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소연은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진과 예슬은 병원 입구까지 소연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지는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슬은 소연을 꼭 안아주며 앞으로도 연락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소연이 탄 차가 병원을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에 감동했습니다. 병실에서 보던 제한된 세상과는 달리 바깥 세상은 너무나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세상으로 다시 한 발짝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활은 계속되었고 소연은 하루하루 조금씩 더 강해졌습니다. 사고 발생 넷째 달 말에 그녀는 짧은 문장을 완전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도움 없이도 어느 정도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또렷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블로그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회복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로 내 발로 걸어갈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소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소연의 눈빛은 이제 과거의 공포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